오늘 또 영상 제작 어떤 거 할까 이제 구성하고 생각하다가 이 영상이 이제 좋게 했다고 이제 조선왕조실록의 한 내용을 찾아놨습니다. 그 전에 이제 독도 영상도 구성하고 있고 뭐 다른 자료도 찾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어떤 걸 올릴까 많이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제 영상 한 편 찍는 게 좀 귀찮기도 합니다. 제가 많은 자료를 찾아놔가지고 이거 뭐 어떤 걸 찍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끔 영상 찍다가 귀찮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접어놓다 보면은 제가 이제 구상해 놓은 영상 자체도 시간이 이제 오랫동안 지나가지고 뭘 구상을 했고 뭘 어떤 영상을 찍어야 되는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한번 생각을 해보다가 조선왕조실록에 여기 이제 섬나국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가 이걸 이제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자, 섬나국이라고 실록에서 제가 이제 검색을 해놨는데요. 뭐 이렇게 이제 다양한 많은 정보들이 이게 나오고 있죠. 섬나국이 한 9개 정도 이렇게 검색을 하네요. 근데 여기에 보면 또 재미있는 내용이 이렇게 보여요. 청나라 광동성 사람이고 뭐 18명의 태국 사람인데 뭐 이런 내용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섬나국이 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죠. 네, 인터넷에서 뭐 섬나국왕 조선에 오다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여기 이제 한 사이트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태국 역사라고 이제 소개해주고 있어요. 아유타야 왕자라고 합니다. 이 사이트를 선택해가 들어가면 아틀라스라는 사이트가 나오네요. 태국 역사, 조선과학 교류 시도한 아유타야 왕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유타야 이게 이제 뭔 뜻인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말 그대로 왕국이라고 하니까 뭐 어떤 나라를 의미하겠죠. 그게 바로 아유타야라고 합니다. 아유타야 왕국은 현재 태국 중부를 중심으로 존재했던 왕국으로 1351년에서 1767년까지 존재하였으며 수도는 아유타야였다. 태국에서 일어났던 다른 왕국들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인도, 유럽을 잇는 중간에 위치하는 지리적인 이점을 살려 무역이나 나라의 중요한 경제적 수단으로 이제 자리 잡았다. 자, 아유타야 왕국에서도 왕가를 중심으로 독점 무역을 했다. 주로 중국에서 쌀을 수출하여 국력을 기르고 조선, 일본, 육후국 등과 안남 등의 동아시아 국가, 동남아시아의 크고 작은 섬들부 아랍, 페르시아, 서양과 활발하게 무역을 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역사 버무리 한번 보도록 하죠. 유통왕의 출신에 대해서는 사료가 많지 않다. 그 때문에 그의 출신에 대한 여러 설이 제기되고 있는데 당시 거래하던 네덜란드 무역상에 의하면 중국 출신이라는 설, 역병 또는 콜레라로 버려진 치엔세인으로부터 이주해 왔다는 설, 롯불이 출신설 등이 있다. 어쨌건 간에 이제 아유타야 왕국 건국 당시의 주변 상황은 북쪽으로 수코타이 왕조가 인접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유타야 건국된 태국 중부는 수코타이 왕국의 영토가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유타야 이제 왕국이 뭐 태국인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태국을 이제 검색해 놨어요. 그러면 현재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트남하고 이제 캄보디아, 라오스 이 주변에 이제 태국이 있죠. 지도를 조금 이렇게 축소를 해보면 중국 아래쪽 대한민국 땅하고는 상당히 이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하죠. 조선왕조실록에 태국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유타야 이제 왕국의 이제 역사 부분에 이렇게 보면은 유통왕의 출신에 대해서는 사료가 많지 않다. 그때 그의 출신에 대한 여러 설이 제기되고 있는데
당시 거래하던 네덜란드 무역상에 의하면 중국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상하죠? 태국의 한 왕국을 설명하는데 중국 출신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실록에서 이제 섬나국을 이제 검색하니까 아유타야 왕국으로 설명을 하고 태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청나라 광동성 사람이고 8명의 태국 사람인데 모두 행상을 하다가 포로되어 온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세 번째 선조실록의 기록을 한번 볼게요.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23일 무의 세 번째 기사, 1593년 명만력 21년이 되어 있습니다. 1594년이면 아주 이때는 명나라는 멸망하지 않은 시기죠. 명나라 멸망은 1644년이잖아요. 신안간에서 황량을 적변하고 외적에 부역한 백성들에게 면사첩을 주는 일을 논하다. 제가 이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상이 신안관에 이제 거둥하여 명나라 장수 황응양, 오종도, 유준언을 적변하였다. 한웅양이 이제 말하기를 제가 남방에서 군사를 조발하였기 때문에 대군과 함께 올 수 없었습니다. 섬나국에서는 이미 일본을 정벌할 10만 명의 군사를 징발하였습니다. 제독은 요동인이라서 흑백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육하는 것만 즐겁게 여기기 때문에 제가 면사첩을 1만여 통을 가지고 전적으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왔습니다. 자, 어리석은 백성들이 비록 간혹 죽음을 두려워하여 적에게 붙쫓았다 하더라도 만일 향도한 자가 아니면 제가 모두 면사첩을 지급하여 편안하게 살도록 하고 그 본업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하겠습니다. 만일 사의 길이 있으며 가르쳐 주셔서 대군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소서 하니 상이 말하기를 비록 사길에 있다 하더라도 적의 무리가 가득하여 우리나라 사람도 통행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한웅양이 이제 말하기를 모름지기 향도인 2명과 말 3에서 4표를 주신다면 저에게 묘한 계책이 있으니 도달하기 어려운 것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자, 들으니 기국인 성중에 출입한다고 하는데 제가 먼저 경성에 가서 옷을 다르게 받고 있고 성에 들어가 인민을 이제 불러서 위무하여 수복을 도모하겠습니다 했다. 조금 있다가 원주사가 이르자 상이 뜰 위에 나아가 영접하여 읍하고 대청에 올라 다례를 행하였다. 뭐 제가 이제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 여러분들은 뭐 어떤 이제 내용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현재는 이제 선조실록 이제 기록이기 때문에 1593년도 내용이 됩니다. 이때는 임진왜란이 발생했는지 1년이 지난 후가 되겠죠. 임진왜란은 1592년도에 이제 발생했지 않습니까? 자, 임진왜란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 1592년 선조 25년에 발생했다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도요토미 이제 정권 치하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면서 발발했다. 그리고 1598년 선조 31년까지 이어진 전쟁이다. 조선왕조실록은 1593년도 이제 얘기이기 때문에 임진왜란이 발생했는지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이 되겠습니다. 상이 신안간에 이제 거동하여 명나라 장수 황응양, 오종도, 유준언을 적변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서 상이라고 하면은 이분은 선조가 되겠죠. 제가 이제 선조를 이제 검색을 해놨는데요. 제 14대
확인하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선의 이제 14대 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조가 신안간이라는 이제 곳에서 명나라 이제 장수인 한흥양하고 이제 오종도 그리고 유준은 이런 세 사람하고 이제 얘기를 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명나라 이제 장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문에 보면은 이 명나라 이 장수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명이라는 말은 없어요. 자, 그런데 번역 내용에 보면 또 명나라라 이렇게 또 해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문을 한번 볼게요. 상행 신흥관 적견 천장 황응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여기 명이라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여기서는 하늘천, 하늘, 천재, 천재의 운행, 태양 이런 뜻으로 하늘천자가 이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늘천자를 그 명으로 이제 해석한 것 같아요. 그러면 명나라라는 말은 없으니까 하늘천자가 이제 들어갔으니까 천자의 장수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내용을 계속 이어 보면은 제가 남방에서 군사를 조발하기 때문에 대군과 함께 올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웅양하고 이제 선조와 이제 대화한 내용인데, 한웅양이 남방에서 군사를 조발했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는 이제 남방이 어디겠습니까? 자, 실록의 내용에 이제 남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조선은 우리는 보통 여기 한반도에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륙은 명나라라고 하는데, 자, 임진왜란 때 보통 이제 명나라 이제 군사가 한반도에 이래 조선에 이래 들어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남방이라고 하면 한반도 이 남쪽을 여기를 이제 의미할까요? 자, 아니면 명나라에서 여기 남쪽을 이제 의미할까요? 자, 그런데 뒤쪽의 내용을 보면 섬나국에서는 이미 일본을 정벌한 10만의 이제 군사를 징발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남방이라고 하면은 중국 대륙에서 그 아래쪽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죠. 다시 이제 지도로 보면은 태국이 여기 아닙니까? 그리고 남방이라고 말하면은 여기서 이제 군사를 징발했다, 그런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상하죠? 현재 보시는 이 기록은 조선왕조 기록인데 왜 이 섬나국에서 군사를 10만 군사를 징발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까? 좀 이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실록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비록 간혹 죽음을 두려워하여 적에게 부쫓았다 하더라도,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어리석은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조선의 이제 백성이다, 그런 의미가 되죠. 자, 그리고 위쪽에 보면은 일본을 정벌할 10만의 이제 군사를 징발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현재 내용은 임진왜란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 백성들이 일본이라는 그 외놈들한테 죽음을 이제 두려워하여 붙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 부쫓았다의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해보면, 자, 부쫓았다의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이런 말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무언가를 단단히 잡다. 자, 그렇다면 조선왕조실록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조선의 이제 백성들이 이제 죽음을 이제 두려워해가지고 일본 편에 이제 들다, 즉 일본을 붙잡다,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조하고 여기 한흥양, 오종도, 유중원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한흥양이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모름지기 향도인 그 2명과 말 3, 4패를 자신한테 주면은 이 백성들이 있는 여기에 보면 경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경성에 가서 회유 다시 돌아올 것을 요구하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조선의 이제 백성들이 이제 죽음을 이제 두려워해 가지고 일본 편으로 썼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 한흥양이라는 사람이 향도인 2명과 말 3, 4패를 가지고 여기 경성에 이제 가가지고, 경성이라면 이게 조선의 수도가 아니겠습니까? 경성에 이제 가가지고 다시 백성들을 일본의 편에 있지 말고 다시 이제 조선으로 돌아와라, 회유하게 다시 설득시키겠다, 자,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 제가 영상 속에 올린 내용 기억나십니까? 자, 명나라 만력이나 조선의 선조는 같은 분이다, 자,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자료가 여기 하나 나오는데요. 이 내용이 바로 앞전에 조선왕조 실록인, 자, 이 내용 부분이 이제 알까 이제 예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선조 국문유서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조 국문유서가 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1593년 조선 제14대 왕 선조가 우지에서 백성들에게 내린 국문교서 유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조선의 이제 백성들 중에는 일본의 이제 포로가 되어 외족에게 협조하여 살아가는 자가 적지 않았다. 자, 이에 선조는 백성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국문으로 이제 교서를 내렸는데, 그 주된 내용은 왜군의 포로가 된 백성을 회유해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었다. 당시 김해 수성장 권탁이 이를 가지고 적진에 잔입하여 왜군 수십 명을 죽이고 포로가 된 우리 동포 100여 명을 구출하였다. 바로 이 내용과 이제 부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다 보면 조선의 이제 백성들 중에는 일본의 이제 포로가 돼 외적에게 협조하는 자가 있다, 그런 내용이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이 협조하는 자를 조선의 선조 국문유서라는 이 내용을 보내가지고 다시 이제 돌아올 것을 권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여기 조선왕조실록에 1593년 이제 이 내용과 이제 일치되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보면 1593년이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게 바로 예전에 제가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나라 만력이나 조선의 선조는 같은 분이다. 자, 그러면 조선왕조실록에 다시 돌아와 보면은, 자, 여기에 1593년에 명만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만력제가 바로 이제 선조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상이 신안간에 이제 거둥하여 명나라 장수 한웅양하고 이제 대화를 했다 그러면, 원래 원문에는 이 하늘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명나라 이렇게 장수로 이렇게 써놨다면 이 명이 바로 조선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의 이제 장수와 상, 즉 선조하고 대화한 내용이 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한흥양이라는 사람이 모름지기 향도인 2명과 말 3에서 4패를 주신다면 저에게 묘한 계책이 있으니까 경성, 이때 이제 경성은 일본한테 점령되는 경우가 됩니다. 이 경성에 가가지고 조선의 백성들을 회유해가 돌아오게 하겠다. 바로 이 내용이 여기 선조 국문유서 1593년 바로 이 내용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선왕조 이제 실록의 내용으로 보면은 바로 명나라가 조선인 것이 한 번 더 드러나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경성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원문에도 경성이라는 문자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원문에서 경성이라고 찾아놨는데 현재 이 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자, 경성, 수도 의미하겠죠. 자, 제가 이제 조선왕조 이제 실록을 재민이한테 제가 좀 번역해 달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재민이는 뭐라고 해석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배경 및 주요 인물, 선조 26년 1593년 임진왜란이 발발한 해입니다. 조선은 왜군의 침략에 맞서 싸우고 있었으며 명나라의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재민이는 당연히 기존 역사의 데이터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명나라로 이제 해석을 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산행, 신안관, 임금, 상행, 신안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안관이 이제 뭔지 이제 설명을 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임금, 선조가 신안관이라는 곳으로 행차했다는 의미입니다. 신안관의 이제 정확한 위치는 추가적인 이제 조사가 필요합니다. 앞전에 조선왕조실록의 그 한 부분의 내용으로서는 이 신안관이라는 위치를 정확히 이제 알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항응량, 오종도, 유준은 명나라 장수들입니다. 항응량은 특히 태국에서 온 10만 대군을 이끌고 일본을 정발하려 왔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즉 여기 보면은 이 태국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게 바로 조선왕조 실록에 다시 돌아가면 이 섬나국을 이제 태국으로 해석을 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기사 내용 요약을 보면은 명나라 장수의 방문, 선조는 신안관에서 명나라 장수 항응량, 오종도, 유준원을 이제 접견했다. 항응량을 보고 항응량은 자신이 태국에서 10만 대군을 이끌고 와 일본을 정벌하려 한다고 보고했다. 또한 요동 지역의 명나라 장수들이 백성들을 함부로 죽이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만여 개의 사면장을 가지고 왔다고 말했다. 자, 함흥량의 작전. 함흥량은 조선 백성들과 왜군에게 이제 붙었더라도 강제로 끌려간 경우에는 사면장을 주고 원래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조선 내에 안전한 길이 있다면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함흥량의 이제 작전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조선 백성들이 왜군에게 붙었더라도 강제로 끌려간 경우에는 사면장을 주고 원래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선조가 선조 국문유사라는 요것을 써가지고 이제 보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부득이 외인에게 잡혀간 백성들의 죄는 묻지 않으면 물론 왜군을 잡아오는 자, 왜군의 동태를 자세히 파악해오는 자, 포로된 조선 백성들을 많이 데리고 오는 자는 양천을 구별하지 않고 벼슬을 내려주겠다는 내용이다. 이런 게 이제 실려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선조 국문유서의 내용을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 첫 줄에 보면은 닌금이 이런 말이 나오니까 뭐 여기 닌금이라고 하면 이게 임금이겠죠. 임금이면 이제 선조가 된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은 여기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만력 21년 9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으로 보면 여기 만력제가 바로 임금이다, 그런 의미고 이게 바로 선조다, 이제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내용을 예전에 찍었잖아요. 명나라 만력이나 조선의 선조는 같은 분이다. 자, 이렇게 예전에 영상을 찍어 올렸죠. 조선왕조실록에 이제 다시 돌아보면 여기 이제 선조실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1594년 명만력이라고 하면 이분이 바로 선조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이 1593년에 이제 기록이 여기 계책이 이제 적혀있는 내용이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런 설명이 되죠. 바로 이것이 만력 21년 9월이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여기 이제 9월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여기는 1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월 23일부터 이렇게 계책을 재서 이제 꾸며가지고 실제는 이제 9월 달에 그 계획이 이제 실천이 됐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다시 이제 뒤로 이제 돌아왔는데요. 자, 이번에는 여기에 또 아래쪽에 보면, 섬나국에 이제 표면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조실록의 이제 내용이 됩니다. 자, 제가 정조라고 검색을 해놨는데요. 조선의 제22대 왕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여기 정조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1776년에서 1800년도까지 재위하신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조선왕조실록에 이제 다시 돌아오면 이게 1785년도이니까 그 사이 이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앞전에는 그 선조하고 그 말역제가 이제 같은 분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 기록에서는 이 정조하고 청걸령제는 이제 다른 분으로 확인이 돼요.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서양 기록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 삿발을 이제 확대를 해보면은 여기에 1번하고 2번이 다르게 이제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1번이 여기도 황제로 되어 있죠. 그리고 2번도 황제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이미지로 보면 뭐 이렇게 보이죠. 4번은 요거는 제가 보기에 이제 종교인으로 확인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여기 염주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종교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종교는 이제 불교가 되겠죠. 한 사이트에 와 있는데요. 책자의 디자인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책자의 표지 이름이겠죠. 이제 아래쪽으로 보면은 파리라고 되어 있고 1746년에서 175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아래쪽에 보면은 뭐 일본, 좀 중국, 뭐 아프리카, 아메리카, 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나라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 중국이라 되어 있는 이것을 이제 선택 후 들어가 보면은 자, 요런 또 목차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한 문장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선택을 해보면 자, 현재 앞전에 본 이미지를 이제 볼 수가 있죠. 이 사이트는 다양한 이미지를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이미지도 제가 많이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중국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라고 이제 보면 되겠어요. 자, 위쪽에 지도도 있네요. 자, 또 다른 거 하나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일본에 대한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일본의 위치는 어디일까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지도로 보니까 그 현재 대한민국 아래쪽에 있는 열도 일본의 위치가 되겠네요. 여기도 뭐 다양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이게 들여다보시면 좋겠네요. 이런 이미지는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그런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파리에서 이제 복원하고 있는 그런 자료이고, 이게 1746년에서 1759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때 이제 조선의 이제 국왕이 이제 누구냐면은, 영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재위 기간을 보면은, 1724년에서
1776년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 1746년에서 1759년으로 됐으니까, 요 연대로 이제 보면은 분명히 영조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또 다른 이제 사이트에 와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같은 이제 이미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 1번이라 적힌 분이 영조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면 2번이라고 적힌 분은 영조 시대 때 그 청나라 그 황제를 이제 찾아보면 누구인지 이제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자, 여기 이제 설명에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한번 한글로 한번 번역을 해 보도록 할게요. 피규어, 유엔 황제와 도둑, 뭐 유엔 황제의 아들 습관을 평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유엔 파이산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예복을 입은 황제는 여기 이제 조선의 황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복은 골룡포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 골룡포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평상복을 이제 입은 황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황제와 이제 두 번째 황제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명이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농민, 스님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여기에 보면은 그 3번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농민이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4번은 스님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죠. 요거는 저와 똑같은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1번은 예복을 입은 황제고 2번은 평상복을 입은 황제다. 그러니까 조선 황제, 그 청나라 황제 이렇게 이제 두 명으로 이제 구분 지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럼 1번은 앞전에도 이제 설명을 했지만 이 영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연대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또 다른 자료를 보면은 또 이런 자료가 있죠. 이것도 예전에 다 제가 이제 소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좀 확대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더 정확하게 이제 나와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라지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진화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 중화인민공화국이 뭐 차이나, 진화, 뭐 진화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나라 민족이 진화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진화라는 거는 신라란 뜻이에요.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코리아인이기도 하면서 고리족이기도 하면서 신라족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에 관료의 이제 이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보면 요거는 군인을 이제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또 다른 이미지가 이제 보이죠. 뭐 앞전에 이미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요 위쪽에 이제 뭐라고 우리 적어 놨는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마을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네요. 마을 주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앞전에 그 사이트 내용이 맞네요. 요거 군인이 아니고 농민인 것을 확인이 됩니다. 군인 복장은 왼쪽에 있는 이제 이런 복장이 이제 군인 복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편에 있는 이 군인 복장 여러분이 또 생각이 안 나나요? 예전에 제가 올려놓은 이 자료가 이제 생각나죠. 이 자료는 대조선 숙종 황제와 이런 황후의 의진이라고 소개한 사파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다 보면 같은 이제 복장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킹하고 퀸 이렇게 적혀 있죠. 현재 이 지역이 대륙 난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표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난징이라고 써져 있어요. 자, 여기 오른쪽 편에 보면은 자, 여기도 이제 병사가 이제 보이죠. 제가 이미지를 이제 양쪽으로 이제 배치해 놨어요.
자, 왼쪽의 이미지하고 오른쪽의 이미지, 이 병사의 모습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칼의 모양이 이제 똑같이 생겼죠. 오른쪽에 있는 이 병사를 이제 그려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보면은, 여인의 이제 모습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자료들은 예전에 제가 다 보여준 자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이제 황제의 이미지가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두 분이 있다는 거죠. 그 청나라 시대 때는. 뭐 영조로 확인되는 이제 부분이 됩니다. 이게 이제 연대로 이제 보면은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요거는 예전에 제가 소개한 자료가 되는데 1749년 영조 이산 할아버지의 의진과 1785년 정조의 의진을 공개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되는데요. 여기나 보면 1785년 조선의 22대 정조와 대청구 6대 청고정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이게 자료들이 이 날짜가 이렇게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이게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때는 1785년 조선의 22대 정조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런데 영조하고 이제 정조가 이제 아닐까 예상되는 그런 이제 추측 영상을 뭐 올려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이 책자를 소개해주고 있는 날짜가 이 8일에 되어 있고 1746년에서 1759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내용으로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 이게 영조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조가 아니라 이제 영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왕조실록이 여기 1785년도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정조와 이제 걸령이 이제 다른 분으로 이제 확인이 돼요. 자, 그러면 앞전에 사파로 확인했잖아요. 조선도 황제고 보통 우리 청나라라고 하는 그 걸령제도 황제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참 재밌는 내용이더라고요. 섬나국에 이제 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섬나국이라고 하면 제가 앞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태국이 되겠습니다. 자, 한자어로 쓰여진 섬나국의 표문에 이제 이르기를 섬나국 장 정화는 머리를 조아리고 머리를 조아리며 상가 대황제 폐하에게 만세 만세 만만세를 올립니다. 자, 엎드려 황제의 은혜가 커서 윤택이 먼 나라에까지 이제 미치고 성덕이 넓고 커서 이제 바다 구석에까지 멀리 비쳤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현재의 기록은 조선왕조 실록의 내용이잖아요. 사관들이 그 왕을 이제 따라다니면서 이제 기록한 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기록은 섬나국 태국에서 표문을 올리는 내용이 된다. 즉 조선에 올리는 내용이 된다.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삼가 대황제폐하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원문의 이제 내용을 보면은 섬리국 정화 이렇게 돼 있고 고수 돼 있죠. 그리고 상공 대황제폐하 만세 만세 만만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대황제폐하가 이게 누구겠습니까? 조선왕조 실록의 내용을 이렇게 언뜻 이렇게 살펴보면은 위쪽에 보면 정조라고 되어 있고 뭐 1780원에 청걸령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이 걸령제가 황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보통 이제 조선의 이제 연호는 어떻게 설명을 하면 이거는 청나라 시대 때 아닙니까? 청나라 시대에서 청에서 내려준 연호를 사용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연호를 이제 검색해 놓은 내용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역사넷의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연호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중요한 부분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뭐 예컨대 강계토 대왕은 영락대왕이라고 하였는데 영락이 연호했다. 삼국시대에는 고구려뿐만이 아니라 백제, 신라도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고려에서도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연호를 이제 받았다, 쓰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해가지고, 뭐, 고구려, 백제, 신라는 독자적인 이제 연호를 사용했고, 뭐, 고려시대에도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기는 했는데, 뭐 중국의 연호를 받았었다, 뭐 요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약간 좀 다른 경우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다음 보편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이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호라는 말 뜻이 이제 뭔가 하면은 연도의 이제 호칭이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뭐 조선왕조 실록의 내용에 보면은 여기 뭐 1785년 청걸령 이렇게 돼 있으며, 이 청걸령이라는 이 뜻이 이제 연호다,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다시 이제 연호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조선이 독자적인 연호를 쓰게 된 계기는 강화도 조약이었다. 강화도 조약은 일제의 무력 협박에 의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그렇지만 겉으로는 자주 독립국 조선이 일제와 주체적으로 조약을 맺는 형식이 취하였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강화도 조약 이전에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남의 나라에서 연호를 받았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강화도 조약 제1조에 조선국은 자주국이라고 하였으므로 이 조약문에는 청나라 연호를 사용할 수 없었다, 이런 내용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버전은 위키백과의 내용인데 조선의 이제 연호에 대해서 검색을 해놨어요. 고종 이전에 조선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명과 청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서 이제 역사 조작이 시작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조선은 연호가 없었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명나라 시대는 명나라의 이제 연호를 사용하고 청나라 시대는 청나라의 연호를 사용했다, 이제 그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돼요. 조선은 중국 전에 이제 보좌하여 갑자, 을축 등의 간지와 황제가 쓰는 묘를 붙여 태조 원년, 종조 15년, 금상 5년 등의 제위연도를 외적인 조선 독자적인 연호로 이제 기재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조선은 연호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명과 청의 이제 연호를 사용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다시 이제 조선왕조 실록의 내용으로 돌아보면, 섬나국장 정화는 머리를 조아리고 머리를 조아려 상과 대황제 폐하에게 만세 만만세를 올립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 황제가 이제 누구겠습니까? 자, 앞전에 제가 이제 사파로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여기 1번, 이 황제를 의미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선왕조 실록의 내용을 기존 역사학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황제라고 하니까 여기 걸륭제한테 섬나국, 태국이 조언을 한다, 그렇게 이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나 앞전에 이제 서양 기록에 이제 사파를 보면은 1번 또 황제고 2번 또 황제, 이제 두 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죠. 그러면 이 조선 왕조 실록의 내용에 상과 대황제 폐하에게 만세 만만사를 올린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조한테 올리는 내용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 1780년 청걸령 50년이라고 여기 이제 연호를 이렇게 붙여놔 가지고 헷갈린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연호가 없는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조선왕조의 기록은 정조한테 올리는 내용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1785년이라는 이 연호를 옆에 적어놔 가지고 혼동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앞전에 뭐 고종 이전에는 조선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명과 청의 연호를 사용했다, 이런 조작된 역사 기록 때문에 우리가 혼동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개성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생각건대 주군합이 정임이 섬나라를 터뜨리며 사실인을 보내서 이제 바친 조공을 이미 너그러이 이제 받아들이는 은혜를 입은 것만 또 영광스럽고 다양하기 끝이 없는데 어찌 다시 높은 대우와 상격 외에 더 많은 은덕을 받으리라고 기대하겠습니까? 멀리 있는 속국을 회유하고 조금이라도 살피지 않는 데가 없으니 정화로 하여금 감격을 이기지 못하게 하지만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이 정화는 아비의 기업을 이어 받았으니 마땅히 아비의 뜻을 기성하여
공물을 바치는 제례를 감히 조금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으며 이에 그 직무를 닦아서 영원히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화는 외따름 바다 구석에 처해져 있어서 멀리 있는 땅이 걸치고 메말라 지금 박물을 갖추고 내조하지만 조공을 바치는 얘들이 진실로 법식에 맞게 하기 어렵습니다. 우러러 큰 사랑으로 정화의 정성을 헤아려서 반드시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섬나국 태국의 왕 정화가 조선의 정조한테 바치는 글이 되겠습니다. 태국의 왕이 정확히 속국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정화는 아비의 기업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섬나국 태국이 정화의 아버지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조선에 조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이 사이트에서도 앞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아유타야 왕자와 조선의 교류를 시대했다. 그 기록이 고려사와 조선 왕조실록에 남아있다. 자, 태국에는 이에 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데 이런 점에서 우리 민족은 기록의 민족이라 할 만하다. 이런 내용에서 고려사에도 기록이 있다. 그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정화는 아비의 기업을 이어받아서 계속 조공을 한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아비는 고려시대부터 계속 조공을 바쳤다는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에 걸쳐가지고 계속 섬나국, 태국이 조공을 했는 것을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기록 물품이 나오는데요. 이에 상과 금박을 칠한 표물을 갖추고 공상은 일상, 모상은 일초, 용연항은 황제에게 1근, 황후에게 8량, 금강차는 황제에게 7량, 황후에게는 3량, 식향은 황제에게 2근, 황후에게 1근,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조공한 곡물이나 그 물품들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하지요? 왜 조선왕조실록에 이 섬나국 태국의 조공한 기록이 이렇게 적혀 있을까요? 자, 예전에 제가 찍은 이런 기록이 있죠. 자, 조선에 조공한 유구구, 중산왕성 대만에 있다. 자,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세계 최초 공개 조선에 조공한 유구구, 중상왕성은 어디에 있나? 대만에 있다. 제가 최초로 공개했죠. 현재 보시는 이 영상이 대만에서 조선에 조공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대만은 바로 유구국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다른 내용을 찾아놨는데요. 또 이런 내용도 있죠. 100% 진실 명나라 영약제는 태종 이방원이다. 그리고 황제였다. 베트남에서 조공받은 대조선. 제가 이런 주제점을 올려놨습니다. 즉 베트남에서도 조선에 조공을 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이상하죠? 대만 유구국에서도 조선에 조공을 하고 베트남에서도 조공을 했다. 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조선이 한반도에 있었다고 하지요. 네, 그런데 태국하고 이 베트남이 이 두 개의 나라가 이 한반도의 조선에 이렇게 조공을 했을까요? 우리는 기존 역사학으로 보면 이 조선은 보잘것없고 힘도 없고 아주 약한 나라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베트남하고 이 태국이 이 작은 나라, 이 한반도 조선에 조공을 했다. 자, 여러분 믿겨지시나요? 자,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바로 이 두 나라가 여기 중국 대륙 여기다 조공을 했다. 자,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선이었다. 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원문을 현재 붙여놨는데요. 재민이한테 해석해 달라고 했어요. 재민이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봅시다. 섬나국의 국왕 정화가 선배를 올리고 황제 폐하 만세 만면사를 외칩니다. 황제 폐하 은혜가 넓고 깊어 먼 변방까지 미치고 성스러운 덕이 널리 퍼져 바다 끝까지 비추고 있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섬나를 다스릴 때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쳤는데
황제폐하께서 너그럽게 받아주시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격하여 어찌 감사를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멀리 있는 작은 나라지만 황제폐하께서는 미세한 것까지 살펴주시니 저는 감사하여 어찌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조공의 예를 다하고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성실하게 제 의무를 다하여 영원히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나라는 바다 끝 변방에 위치하고 문명이 발달하지 못하여 지금 이렇게 진귀한 물건을 가지고 종을 바쳐오니 예절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황제의 폐하의 큰 자비로 저의 정성을 헤아려 주시고 반드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 내용을 보면 조선 왕조의 이제 기록과 뭐 거의 일치한다고 이제 보면 되는데, 저민이의 번역 내용이 더 이제 주관적이고 이해가 더 수월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섬나구, 태국의 이제 왕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 조공의 예를 다하고,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곡물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삼가 전성급 금입에 표문을 올립니다. 자, 코끼리 수컷 한 마리, 암컷 한 마리, 용연향 한근 8량, 금강석 7량, 침향, 빅면, 그리고 공작 깃털, 자, 이런 게 나옵니다. 그 서양 트롯, 그리고 서양 붉은 옷감, 그 상아 300건,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그리고 대풍차, 흑단, 뭐 백두두, 감밀피, 계피, 뭐 등화,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코끼리 이제 수컷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자, 원문에서 이제 코끼리 수컷 암컷이란 말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공상일척 그리고 모상일척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공상일척을 확인해 보면 되겠죠. 공변될 공, 그리고 코끼리상, 그 한일, 새 한 마리 척,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코끼리상이라고 하니까 코끼리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코끼리 한 마리. 그 다음에 모상일척이라고 이제 나오죠. 자, 여기 어미모, 암컷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코끼리 암컷이 이제 한 마리,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그러면 앞에는 여기 공상일척은 이것은 이제 수컷이 된다, 그런 의미죠. 자, 앞쪽에 한번 내용을 봅시다. 여기 또 공작 미외 십병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구멍공, 그 참새작이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여기서는 공작 새 이름을 말합니다. 그리고 꼬리미, 공작의 꼬리, 박외, 그리고 열십, 열병,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공작의 꼬리 이제 열병이다, 그런 설명이 되죠. 제면이 번역 내용이 정확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코끼리 수컷 한 마리, 암컷 한 마리,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공작 깃털 열병, 5병, 뭐 이런 내용이 나온다.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번역 설명을 보면은 여기 이제 섬나국, 즉 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한자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섬나국 왕의 이제 이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실록의 내용을 보면은 여기 정화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정화가 바로 태국의 국왕이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정화는 섬나국 국왕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뭐 조공을 바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뭐 정의한 물건을 의미, 뭐 황제의 큰 자비를 헤아려 달라는 뜻이다. 그리고 뭐 저의 정성을 살펴달라는 뜻이다. 자,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섬나국 국왕 정화가 조선의 황제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올린 포민입니다. 조선 황제의
은혜에 감사하여 다양한 진귀한 물건을 바치고 앞으로도 충성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섬나구 국왕 정하, 그러면 이제 태국의 이제 국왕 정하죠. 정하가 이제 조선의 황제에게 정을 이제 바치는 그런 이제 표면의 내용이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계속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재민이가 섬나구 국왕 정하가 삼배를 올리고 황제 폐하 만세 만세 만만사를 외칩니다. 라고 해석했는데, 여기서 황제를 누구를 말하니? 정조실록에서 섬나구 국왕 정하가 황제 폐하라고 지적하는 인물은 조선의 정조 임금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 보면 정확히 조선의 정조 임금을 의미한다고 하죠. 이게 바로 위쪽에 있는 이 황제 폐하를 의미한다. 그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왜 섬나국의 국왕이 조선의 임금을 황제라고 정했을까요? 동아시아 국제관계는 당시 동아시아에는 중국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천자 중심의 세계관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변 국가들은 중국 황제에게 예를 갖추고 조공을 바치는 것이 일반적인 국제관계의 형식이었습니다. 조선의 국제적 위상, 비록 중국에 비해 국력이 약했지만 조선은 동아시아에서 독자적인 문화와 문명을 꽃피운 나라로서 주변 국가로부터 존경받는 존재였습니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 명나라의 지원을 받아 승전을 거두면서 국제적인 위상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외교적 관계, 섬나국과 같은 주변 국가들은 조선에 사신을 보낼 때 조선의 임금을 황제라고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외교적 관례였습니다. 이는 조선에 대한 예를 갖추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의도를 나타냅니다. 즉 섬나구 국왕 정하가 황제의 폐하라고 정한 것은 단순히 칭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조선의 국제적인 위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섬나국이 조선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자고 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황제의 폐하라고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동아시아의 일반적인 왕들을 이제 황제라 이제 불렀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고, 천자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야 중국의 황제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저면의 추가 설명을 보면 천자는 중국 황제를 가리키는 말로 하늘이 선택한 임금이라는 뜻이고, 조공은 다른 나라가 더 강한 나라에게 이제 바치는 예물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정조실록에 나타난 황제는 조선의 정조 임금을 의미하며 이는 당시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조선왕조실록에 황제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정조는 이제 맞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근데 중국의 황제는 아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중국의 황제는 천자라고 불렀다.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황제가 조선의 정조 임금을 말한다면 재민이가 답변은 추가 설명에 천자, 중국 황제를 이제 가리키는 말로 하늘이 선택한 임금이라는 뜻입니다라고 말을 볼 수 있는데, 그럼 정조 임금이 중국 황제라는 얘기가 아니니? 제가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정조 임금과 황제 칭호에 대한 오해와 정리. 정조 임금이 중국 황제는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황제라고 하면은 이거는 다 중국 황제를 의미하잖아요. 근데 재민이는 이렇게 정조 임금이 중국 황제는 아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조선왕조실록에는 이 황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대황제 폐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동아시아의 보통 일반적인 황제를 부르는 그런 말이라고 해석해 버린 거예요. 중국의 황제는 천자라고 적혀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민이가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기존 우리가 배우는 역사관을 이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것 같아요. 그 천자나 황제는 보통 이제 동일 인물인데, 근데 다른 분은 이제 해석해 버린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정조 임금이 중국 황제는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답변에서 천자, 중국 황제를 가리키는 말로 하늘이 선택한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라는 부분은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의 황제라는 칭호가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즉 천자는 중국 황제를 가리키는 고유한 명칭이지만 황제라는 단어 자체는 당시 동아시아에서 최고 통치자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호칭으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버린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천자라는 칭호는 중국 황제를 이제 가리키는 말이고, 황제라는 말은 이 동아시아에서 최고 통치자를 그냥 부르는 일반적인 호칭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버리니까 이게 천자와 황제는 다른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천자나 황제나 같은 의미로 이제 알고 있잖아요. 왜 이런 혼란이 생기는 걸까요? 동아시아 국제관계 당시 동아시아는 중국 중심의 천자 중심 세대였고, 주변 국가들은 중국 황제에게 예를 갖추는 조언을 바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외교적 관계, 주변 국가들은 조선의 임금을 황제라고 칭하는 것으로 조선에 대한 예를 갖추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의도를 나타낸다. 번역의 어려움, 황제라는 단어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현재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이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혼란이 이제 생기는 이유를 이게 다양하게 이제 유추해 본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재민이가 이제 해석하는 내용은 이 천자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야 이게 이제 중국의 황제이고, 그냥 황제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냥 동아시아에서 최고 통치자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이제 호칭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경우에요. 자, 정리하면 정조 임금은 조선의 왕이지 중국 황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됩니다. 황제라는 칭호는 당시 동아시아에서 최고 통치자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호칭이다. 그리고 천자라는 이 단어는 이게 중국 황제를 가리키는 고유한 명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황제가 정조로 되어 있잖니, 뭐 동아시아 역사에서 황제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니?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조선 왕조실록의 황제의 표현에 대한 오해와 동아시아 역사 속 황제, 조선 왕조실록에 정조가 황제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말씀은 사실과 다릅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조선시대의 공식 기록으로 조선의 왕을 임금 또는 국왕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왕조실록에 이렇게 황제라고 이렇게 돼 있어도 실제적으로는 조선의 왕, 즉 임금이나 국왕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답변하는 거는 재민이는 이제 기존 역사학을 이제 계속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천자로 이제 기록되어 있고, 보통 일반적인 왕들은 황제라고 이제 기록할 수도 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임금이나 국왕으로 이제 기록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동아시아 역사에서 황제라는 칭호는 주로 중국 황제에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국가들이 중국 황제에게 예를 갖추기 위해서 조선의 왕을 황제라고 칭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는 국제적인 예절이자 조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외교적인 수사였습니다. 요 내용 보니까 대한제국 고종을 이제 황제로 이제 불렀는 그런 이제 내용과 이제 비슷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결론. 조선 왕조실록에 정조가 황제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조선의 이제 왕은 임금 또는 국왕이라고 불렀으며, 황제라는 칭호는 주로 중국 황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민이가 이제 해석하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제 황제라고 이게 적혀 있는 게 이게 이제 잘못 이제 기록해 있는 내용일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보통 조선 황제실록에는 임금이나 왕으로 이제 기록해야 정상인데 황제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이게 이상한 내용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황제가 되려면 천자로 적혀 있어야 되고, 보통 이렇게 황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왕인데 일반적인 동아시아에 왕을 잘못 기록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되는 경우가 같습니다. 자, 실록의 기록을 다시 보자. 자, 이런 기록이 있는데 여기서 황제는 누구를 말하니? 그러니까 재민이가 다시 이제 해석을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구절에서 황제는 조선의 정조 임금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황제를 또 가리킵니다.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황제의 정의하고 천자의 정의가 재민이도 막 헷갈린다. 막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구절에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황제는 조선의 정조 임금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황제를 가리킨다. 이상하지요. 이게 또 내용을 보면 조선 왕조실록에는 또 황제로 기록이 됐으니까 이게 중국의 황제가 돼야 되는데, 재민이도 보면 황제라는 이 말하고 천자 말이 이제 막 헷갈리니까 답변이 막 이상하게 막 되는 거예요. 자, 혼동의 이제 원인. 조선의 국제적인 위상. 조선은 중국에 비해 국력이 약했지만 동아시아에서는 독자적인 문화와 문명을 꽃피운 나라로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존경받는 존재였다. 자, 이러한 조선의 위상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조선의 왕을 황제라 이제 칭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로 인해 혼동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 자, 여기 이제 혼동의 원인을 설명해 주는데,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 조선의 이제 왕을 황제로 이제 가끔 부르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혼동되는 경우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번역의 어려움. 옛 문헌을 현대어로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황제라는 단어가 오역되거나 이제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결론. 따라서 위의 구절에서 황제는 조선의 정적 임금이 아니라 중국 황제를 가리킵니다. 섬나라 국왕 정화가 조선의 조용을 바치면서 중국 황제에게 하듯이 조선의 왕에게 예를 갖추고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라는 말이 이제 예를 갖추기 위해서 이제 사용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왜 앞전에 재민이가 번역한 내용에 조선의 종자가 황제라고 해석했니? 재민이의 오류에 대한 분석과 정확한에서 앞선 재민이의 답변에 조선의 종자가 황제라고 해석된 것은 분명한 오류입니다. 이러한 오류가 발생한 이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정확한 해석. 자, 요런 이제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에서 황제는 조선의 정조 임금이 아니라 중국 황제를 가리킵니다. 섬나라 국왕 정화가 조선의 조공을 바치면서 중국 황제에게 하듯이 조선의 왕에게 예를 갖추고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그 왕은 황제가 아닌데 그 섬나국 태국에서 예를 이제 갖추기 위해서 중국의 황제인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이제 올린 그런 내용이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민이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말도 해주고 있어요. 재민이는 오류는 인공지능 모델의 한계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이다. 정확한 역사적 해석을 위해서는 단순히 단어의 의미만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관련된 역사적 지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AI들이 이게 인공지능 이제 모델인데 인공지능의 이제 모델의 이제 한계를 이제 보여주는 이제 얘가 조선왕조 기록이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조선왕조 기록에 여기 보면 이렇게 황제라고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읽으면은 이건 중국의 황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면이나 이게 헷갈린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AI가 구별을 못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맥과 시대적 배경 그리고 관련된 역사청의 지식을 종합해가지고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황제는 누구니?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은 조선왕의 이제 기록 내용 아니니? 그럼 황제는 종조가 되어야 논리와 문장에 맞지 않니? 제가 다시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과 황제의 칭호에 대한 명확한 이해. 조선왕조실록에 황제라고 표현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조선의 왕, 즉 정조를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외계적인 상황에서 사용되는 칭호다. 왜 황제라는 표현이 됐을까? 그리고 혼란의 원인, 뭐 이렇게 앞전에 읽은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어요. 결론, 조선왕조실록의 황제라는 칭호가 등장하더라도 이는 항상 조선왕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외국 사신들이 조선왕에게 예를 갖추기 위해 사용한 외계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민이야 아닌 것 같은데 외국 사신들이 조선의 왕에게 예를 갖추고 황제라 말한다고? 그럼 진짜 황제가 섭섭해 하겠는데 제가 이렇게 또 질문했어요. 외국 사신이 조선 왕에게 황제라고 칭한 이유와 그 의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외국 사신이 조선 왕에게 황제라고 칭한 것이 과연 진짜 황제에게 섭섭한 이였을까요? 그리고 그 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동아시아 국제적인 관계의 특징. 천자 중심의 세계관. 당시 동아시아는 중국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천자 중심의 세계관이 이제 지배되고 있었다. 중국 황제는 하늘이 선택한 유일한 황제로 여겨졌고 주변 국가들은 중국 황제에게 예를 갖추고 조공을 바치는 것이 일반적인 국제관계의 형식이었다. 조공관계. 주변 국가들은 중국 황제에게 조공을 바치며 신하의 예를 갖추는 대신 중국으로부터 문화, 기술 등을 전수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진짜 황제의 반응. 관용. 중국 황제는 주변 국가들이 이러한 행위를 대체로 관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중국 황제의 권위를 인정하고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교적인 고려, 중국 황제는 주변 국가와 관계를 고려하여 너무 강하게 반응하지 않았다. 만약 주변 국가들이 중국 황제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로 간주될 만큼 과도하게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관용적으로 받아들였다. 결론, 따라서 외국 사신이 조선 왕에게 황제라고 칭한 것은 진짜 황제에게 섭섭한 일이라기보다는 당시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외교적인 관례였다. 이렇게 정리하네요. 좀 웃기지 않습니까? 외국 사신이 조선 왕에게 황제라고 칭한 것은 진짜 황제에게 섭섭한 일이라기보다는 당시 동아시아 국제적인 관계에서 일반적인 행해지던 외교적 관례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하여간 이제 실록의 업무로 그 섬나국이 조선 왕에게 황제로 말한 것은 맞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실록의 업문에서 섬나국 사신이 조선 왕에게 황제라는 칭호로 사용한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는 당시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외교적 관례였으며 조선 왕에 대한 예를 갖추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라는 의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실록의 원문에서 섬나국 사신이 조선 왕에게 황제라고 칭한 사실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이를 통해 조선 왕이 중국 황제와 동등한 지위를 가졌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자료가 부족하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좀 대화를 더 많이 해봤는데 좀 너무 길어가지고 다른 부분은 이제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알았어요. 내가 유튜브 영상 제작 후 시청자들한테 이제 알려야겠네요. 그럼 구독자들이 영상 보고 이제 판단하겠죠. 그러니까 재민이가 내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시청자에게 알리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시청자들이 이제 영상을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재민이와 대화 내용도 올릴 것인데 허락해 주는 것이죠. 네, 물론입니다. 재민이와 대화 내용은 유튜브 영상에 올리셔도 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저작권, 재민이와의 대화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대화 내용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영상에 활용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해 소지, 재민이나 인공지능 모델이므로 제가 제공한 정보가 항상 완벽하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이나 자막 등을 통해 이 점을 명확히 밝혀 시청자들에게 오해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비방이나 해모, 재민이와의 대화 내용을 통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비방하거나 혐오하는 내용을 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자, 재민이 이제 허락을 이제 받았죠. 이렇게 대화 내용도 올리셔도 된다고. 다만 이제 재민이가 이제 제공하는 이제 정보가 항상 완벽한 건 아니니까, 그 점은 이제 영상 설명에 자막 등으로 명확히 이제 밝혀 이제 주시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조선 왕조 이제 실록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섬나국 태국이 조선에 이제 조용한 기록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죠. 섬나국 정화는 머리를 조아리고 삼가 황제의 폐하에게 만세를 올립니다. 엎드려 황제의 은혜가 커서 윤택이 먼 나라까지 미치고 성덕이 넓고 커서 바다 구석에 멀리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 정화는 아비의 기업을 이어 받았으니 마땅히 아비의 뜻을 계상하여 공물을 바치는 제례를 감히 조금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으며 이에 그 직무를 닦아서 영원히 충성을 다하여 할 것입니다. 즉 태국에서 이제 조선의 이제 조공한 기록이 조선 왕조 실록과 고려사에 나와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황제의 폐하, 즉 황제가 이것이 이제 누군가, 이 기록은 1785년도 이제 기록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자, 앞전에 이 서행 기록으로 여기 1번, 자, 2번, 자, 이 두 번이 이제 황제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지요. 저 위쪽에 다시 내용을 확인할게요. 자, 좀 더 확대해 보면 여기 황제라고 정확히 이렇게 적혀 있죠. 황제. 자, 그렇기 때문에 자, 1번, 2번 조선도 황제, 그리고 청나시대 때도 황제이기 때문에 조선 황제고 기록이 맞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